30년 동안 틀린 사람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천재가 된 남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엔비디아입니다. 시총 약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조 원이 넘습니다. 7천조요. 요즘 오락가락하는 환율 따라서 어쩔 때는 7천조를 훨씬 넘기도 한답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 금액이? 저 이거 계산하다가 단위가 이상해져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 창업자 젠슨 황이 2016년에 신제품 발표를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의 세계 최고 부자가 당시에 발표하는데 관중은 조용히 앉아서 멀뚱멀뚱 봤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젠슨 황 성공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왜 미래를 알아봐도 바로 보상하지 않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젠슨 황이 천재라서 성공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젠슨 황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젠슨 황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63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건너간 곳이 좀 특이했습니다. 9살짜리 소년이 켄터키주 기숙학교에 혼자 보내졌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교육 시키려고 보낸 건데 막상 가보니 가난하고 어려운 집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모범생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도 서툰 아시아계 소년이 거기서 뭘 배웠겠습니까? 공부보다 먼저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급류가 흐르는 하천을 건너는 출렁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다른 아이들이 밧줄을 흔들었습니다. 젠슨 황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매일 아침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좀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입니다.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혼자 떨어진 겁니다. 부모는 대만이나 태국에 있고 그 소녀는 켄터키 기숙학교에 혼자 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가는 기숙학교에. 거기서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무너지거나 버티거나. 젠슨 황은 버텼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리가 흔들릴 때 중심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밧줄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젠슨 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회복력이 낮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회복력이 성공에 중요하다. 고통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 외에 어떻게 이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의 장점 중 하나는 기대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기대 수준이 낮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높으면 현실이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무너집니다. 기대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조금만 잘 돼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다. 오늘은 됐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9살짜리 아이가 켄터키 기숙학교에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흔들리는 다리가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학 가서는 접시를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최저 시급 받으면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게 나쁜 기억이 아닙니다. 그때 버는 게 있었거든요. 돈이 아니라 뭔가가. 젠슨 황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접시 닦으면서 손은 물에 담그고 있는데 머릿속은 다른 데 있었을 겁니다. 컴퓨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픽은 어디까지 발전할까? 전기공학을 공부했고 반도체 업계에 들어갔고 그러다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는 아닙니다. AI도 없었고 챗 GPT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조차 낯설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993년입니다.
젠슨 황 나이 30살, 친구 2명이랑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였냐? 데니스 패밀리 레스토랑 구석 테이블이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커피 마시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회사 차리면 스타벅스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저는 이미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엔비디아, 목표는 그래픽 기술의 미래를 만드는 것. 지금은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첫 제품 MV1이 1995년에 나왔습니다. 판매가 기대 이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직원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이 시기에 매일 아침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폐업까지 30일 남았다. 매일 아침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무섭습니다.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뉴스 보는데 우리 회사 30일 남았다고 매일 아침 직원들한테 말하면서 회의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다.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핵심에 집중하자. 그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젠슨 황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존 아키텍처를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압도적인 3D 그래픽 성능,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996년 젠슨 황한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아름답게 쓰인 편지였는데 보낸 사람을 몰랐습니다.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바꾸고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냐?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무명 스타트업 창업자한테 삼성 회장이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왜 이 편지를 썼냐? 이건희 회장은 1990년대 초부터 IT와 게임 산업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 돼야 한다는 걸 일찍부터 생각했습니다. 그 비전을 공유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그게 젠슨 황이었던 겁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삼성 회장한테 편지를 받은 거죠. 이게 운명인지 타이밍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편지를 계기로 젠슨 황은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요. 지금 세계 3조 달러 기업 CEO가 용산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때 용산이 어떤 곳이었냐? 아시아 최대 전자제품 메카였습니다. 90년대 말에는 연 매출 10조 원을 기록할 만큼 호황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8년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PC방이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PC방 없는 동네가 없었습니다. 학원 마치고 PC방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들키지 않으면서 가는 게 기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PC방에 들어가는 PC가 주로 용산에서 조립됐습니다. PC방 PC에 좋은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야 스타크래프트가 잘 돌아가고 그래야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PC방 PC에 GPU를 넣으려면 용산 가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젠슨 황이 직접 거기 가서 영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용산 전자상가, 대만계 미국인 청년이 들어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대표입니다. 저희 그래픽카드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때 용산 사장님들이 엔비디아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아마 이랬겠죠. 엔비디아? 그게 뭐야? 저는 이 장면이 좀 웃깁니다. 그때 용산에서 거래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거래 상대가 나중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는 걸 아셨을까요? 그때 영업이 잘 됐냐? 됐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좋은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한테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리바 128이었습니다. 1997년에 출시했고 4개월 만에 100만 장을 팔았습니다. 잠깐만요. 4개월에 100만 장이요? 30일 남았다고 매일 외치던 회사가 4개월 만에 100만 장을 팔았습니다. 회사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TSMC가 그 시절 엔비디아를 살린 또 다른 은인입니다. 1998년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TSMC가 제조 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화학물질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만들고 있던 칩 절반 이상을 폐기해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칩 제작에 운영 자본 대부분을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또 파산 직전이 된 겁니다. 이때 엔비디아가 어떻게 했냐? 그 돈으로 파산을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창업 6년 만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 파산 직전을 몇 번이나 넘겼는지 제가 다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상장은 됐는데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를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로 봤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젠슨왕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야 합니다. GPU가 뭐냐? CPU는 알죠. 컴퓨터 두뇌입니다. 복잡한 일을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직렬 처리라고 합니다.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칩입니다. 그림 한 장에 픽셀이 몇 개나 되냐면 HD 화면 기준으로 200만 개가 넘습니다. 그걸 초당 60번씩 그려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수천 개씩 합니다. 자,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수천 개씩 하는 능력이 뭐에 쓸모가 있냐? 당시에는 게임 그래픽이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 능력이 그래픽 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2006년에 엔비디아가 CUDA를 만들었습니다. CUDA가 뭐냐? GPU를 게임 말고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과학 계산에도 쓰고 시뮬레이션에도 쓰고 나중에는 AI에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공식 출시됐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뭘 만들었냐? GPU로 게임이 아닌 일반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개발자들이 GPU를 쉽게 쓸 수 있도록 C 언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GPU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 안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게 돈이 되겠어? 우리는 지금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야. 게임 잘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가속 컴퓨팅과 CUDA 생태계에 대규모 투자를 하던 시기에 회의론이 많았다. 하지만 젠슨 항은 하드웨어 성능만으로는 오래갈 수 없다고 보고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생태계까지 묶어 플랫폼을 선점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이게 현재의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젠슨 항이 CUDA를 만들면서 하드웨어만 판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생태계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CUDA를 배워서 쓰기 시작한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 개발자가 CUDA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른 개발자한테도 유용합니다. 다른 개발자가 또 CUDA를 배웁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생태계가 됩니다. 젠슨 항은 그걸 2006년에 GPU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반응이 어땠냐?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게임 그래픽 카드를 과학 연구에 쓴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외부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에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2009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시총이 100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약 5조 달러랑 비교하면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약 500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거 계산하다가 또 이상해져서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젠슨 황은 CUDA를 밀었습니다. 2007년 공식 출시에 2008년 서울대에 직접 와서 CUDA의 미래를 강연했습니다. 서울대요. 한국이랑 인연이 참 깊습니다. 용산에서 영업도 했고 서울대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스타크래프트2 출시 기념으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본인이 사인한 지 TX460을 경품으로 게이머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직접 사인한 그래픽 카드를 나눠준 겁니다. 그때 그 카드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희귀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혹시 그 행사에 가셨다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젠슨 황이 한국에서 계속 영업하고 강연하고 행사를 하는 동안 CUDA 생태계에 개발자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썼습니다. 물리 시뮬레이션에 썼습니다. 기후 모델링에 썼습니다. 분자 시뮬레이션에 썼습니다. 그리고 AI 연구자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AI 학습에 써보면 어떨까? 그 실험이 2012년에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미지넷이라는 대회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뭔지 맞추는 대회입니다. 고양이 사진 보여주면 고양이라고 맞추는 그런 거요. 그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새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이 알렉스넷이었습니다. 이 팀이 2위랑 얼마나 차이가 났냐. 오차율 기준으로 2위가 26%였는데 알렉스넷이 15%였습니다. 10%포인트 차이입니다. 잠깐만요. 2위와 10%포인트 차이로 우승한 겁니다. 전해까지 1, 2위 차이가 0.1%포인트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1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AI 연구자들이 다들 짱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비밀이 뭐였냐? 엔비디아 게임용 GPU 2장으로 학습시켰습니다. 지포스 GTX 580 2장을 메모리 3GB짜리 게임 그래픽 카드 2장으로 AI를 학습시켰습니다. 게임 그래픽 카드로 AI를 학습시켰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젠슨 황이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CUDA를 만든 이유다. 6년이었습니다. CUDA를 만들고 6년이 지나서야 세상이 알아봐주기 시작한 겁니다. 6년 동안 아무도 안 알아줬습니다. 6년 동안 주가는 제자리였거나 반토막이 났습니다. 6년 동안 내부에서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6년 동안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2달이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철도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빨리 달리면 사람이 죽는다. 1800년대 초반 영국에서 처음 증기기관차가 달렸을 때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면 인간의 뇌가 망가진다. 지금 KTX 타고 300km로 달리면서 뇌가 멀쩡한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에는 빨간 깃발법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앞에 사람이 빨간 깃발 들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시속 6km가 속도 제한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1995년에 한 천문학자가 뉴스위크에 칼럼을 썼습니다. 인터넷은 절대로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실제 대면보다 온라인을 선호하지 않는다. 지금 이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가 뭐라고 했냐? 버튼도 없는 전화기를 누가 쓰겠어요? 기업 고객들은 절대 안 삽니다. 그게 2007년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쯤 되면 커피가 한 잔 필요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상을 바꾼 기술들은? 처음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GPU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질문이 하나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가는 왜 오랫동안 바보처럼 보일까요? 사람들은 늘 혁신가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을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래를 먼저 본 사람은 대부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미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른 미래를 싫어합니다. 철도는 맞았습니다. 자동차도 맞았습니다. 인터넷도 맞았습니다. 스마트폰도 맞았습니다. GPU도 맞았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잠깐만요. 30년 뒤에 올 기술이면 20년 동안은 틀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10년 뒤에 올 기술이면 9년 동안은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혁신가의 가장 큰 적은 틀림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엔비디아 창업이 1993년이었습니다. 챗 GPT가 등장한 건 2022년이었습니다. 29년입니다. 29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할 나이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의 2, 3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젠슨 항은 29년을 버텼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조금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패턴은 젠슨 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1970년대 조선업,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당시 영국이 세계 조선업 1위였습니다. 일본도 강했습니다. 한국이 거기에 뛰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 조선업 1위가 어디입니까?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때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디 있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다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판단할 때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면 쓸모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꾸지 못하면 과장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대부분 처음에는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 기회를 못 알아봤을까?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DGX-1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DGX-1이 뭐냐? AI 연구자들을 위한 슈퍼컴퓨터입니다. GPU 여러 개를 묶어서 AI 학습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가격이 12만 9천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게 AI 연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그런데 관중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AI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딱 한 사람이 DGX-1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젠슨 황을 찾아왔습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회사가 있다. 젠슨 황이 DGX-1 박스를 들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그 회사가 오픈 AI였습니다. 젠슨 황이 박스를 열면서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 팀에 컴퓨팅과 인류의 미래를 향하여. 그 장면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오픈 AI 연구진이 DGX-1로 실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렸고 챗 GPT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챗 GPT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AI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AI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GPU.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강하지? 사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발견했을 뿐입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29년 동안 AI도 없던 시절부터
아무도 관심 없던 시절부터 엔비디아는 계속 GPU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AI가 엔비디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AI를 기다린 겁니다. CUDA에 가입한 개발자가 지금 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 AI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젠슨 황은 미래를 본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래가 올 때까지 도망가지 않은 사람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천재를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면 천재, 실패하면 무모한 사람.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세상은 미래를 맞춘 사람에게 바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현실이 된 뒤에야 보상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상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가장 오랫동안 틀린 사람처럼 보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젠슨 황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회복력이 낮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회복력이 성공에 중요하다. 나의 장점 중 하나는 기대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접시 닦고 화장실 청소하던 사람, 매일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던 사람, 데니스 식당 구석에서 창업한 사람, 30일 남았다고 매일 아침 외치던 사람, 용산 전자상가에서 영업하던 사람, 발표에도 관중이 조용하던 사람,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재라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 수준이 낮아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아서, 아무도 안 봐줘도 계속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데니스 식당에서 시작했습니다. 파산 직전을 몇 번 넘겼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영업했습니다. 6년 동안 아무도 안 알아봤습니다. 발표할 때 관중이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29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됐습니다. 이게 젠슨 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더 궁금합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미래가 올 때까지 살아남는 능력이 중요할까요? GPU의 가치는 젠슨 황이 증명한 게 아닙니다. AI가 증명했습니다. 인터넷의 가치는 기업들이 증명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결국 혁신가들이 싸우는 상대는 경쟁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묘합니다. 접시 닦던 이민자 소년이 켄터키 기숙학교에서 흔들리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소년이 29년 동안 또 다른 흔들리는 다리들을 건넜습니다. 파산 직전이라는 다리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다리를, 관중이 조용한 다리를, 그리고 그 다리 끝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젠슨 황의 진짜 재능은 미래를 예측한 능력이 아니라 오랫동안 틀린 사람처럼 보이는 시간을 견딘 능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